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축구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월 16일, 17일 한국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포메이션은 4-3-3-3이며 콤파뉴는 박산에서의 제공권 장악과 헤더 마무리에서 확실한 무기를 지닌 자원이다. 전진우는 최근 경기마다 측면 돌파와 컷백, 크로스 타이밍이 절정에 이르며 공격의 핵심 축을 맡고 있다. 김진규는 이선에서의 연계와 침투 패스를 통해 전방 압박 이후 곧바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특히 홈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은 전방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며 상대를 경기 초반부터 심리적으로 몰아붙이는 패턴을 자주 보여왔다. 대구 포메이션은 4-4-2이며 세징야는 전방에서의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겸비한 핵심 전개 자원이다. 정치인은 투톱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뒷공간 침투를 노리지만 최근 페널티 박스 내 결정력은 기복이 있다. 라마스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전환 패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템포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왼쪽 풀백 정우재는 과거 전성기 시절 날카로운 오버래핑이 장점이었으나 십자인대 부상 이후 스피드와 체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물오른 전진우의 측면 공격을 경기 내내 봉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북은 콤파뉴의 제공권, 전진우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김진규의 이선 침투를 모두 활용하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전개하고 있다.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은 대구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고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구는 세징야와 라마스를 통한 중원 전개의 의존도가 높지만 풀백 정우재의 하락세와 측면 수비 불안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북 홈에서의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여지가 크며 체력적 부담까지 겹칠 수 있다. 게다가 대구의 측면 전환 속도가 전북의 압박 강도를 버티기엔 한 박자씩 느려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전북이 측면과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며 흐름을 끝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홈에서 압박 강도를 극대화하며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진우의 측면 돌파와 콤파뉴의 제공권 활용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대구는 동기부여가 강하더라도 측면 수비의 구조적 한계와 체력 부담을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북이 홈 2점을 살려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김포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공간 침투 능력을 갖춘 역습형 공격수다. 제갈제미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볼 회수와 전환 패스를 동시에 책임지며 전술 밸런스를 유지한다. 디자우마는 제공권 경합과 강한 피지컬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발휘한다. 김포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가 강점이며 쓰리백의 간격 유지와 커버 능력도 안정적이다. 수원 삼성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지현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마무리를 시도하는 멀티 자원이다. 박지호는 중원에서 빌드업 전개와 전방 침투 패스를 연결하지만 강한 압박에선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한다. 세라핌은 박산에서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지만 주변 지원이 없을 때 영향력이 줄어든다. 특히 일류첸코의 퇴장 결정은 제공권과 마무리 옵션을 동시에 잃게 되는 타격이다. 김포는 루이스를 중심으로 한 역습 패턴이 완성도 높게 구축되어 있으며 활동량이 많은 중원 라인이 수원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할 수 있다. 쓰리백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이 안정적이어서 제공권 경쟁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반면 수원은 일류첸코 부재로 인해 결정적인 마무리 옵션이 사라졌고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팀을 상대로는 유독 경기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중원 압박에서 밀릴 경우 전개가 끊기며 역습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김포는 홈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 체력을 깎아내리는 패턴을 자주 활용한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수원은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을 넓게 내주며 실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김포는 루이스를 축으로 한 역습 완성도가 돋보이며 활동량과 압박 강도에서 수원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은 주전 부재와 체력 소모 부담 속에 김포의 속도와 전환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전술적 안정성과 심리적 우위 모두 김포가 앞서 있는 만큼 홈에서 확실히 승부를 가져갈 그림이다. 경남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중민은 전방 압박과 침투 타이밍이 좋은 자원으로 측면 돌파 후 컷백 연결에 강점이 있다. 마세도는 볼 간수와 탈압박 능력이 돋보이지만 90분 내내 높은 템포를 유지하는 데는 기복이 있다. 박민서는 좌측에서 속도감을 살린 드리블과 직선 돌파가 가능하나 결정적인 장면에서 마무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특히 브루노 코스타의 퇴장 결정으로 인해
중원에서의 압박과 수비 밸런스 유지에 공백이 불가피하다. 서울 이랜드 포메이션은 4-3-3-3이며 아이데일은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뒷공간 침투를 자주 시도하며 마무리 슈팅각을 만드는데 능하다. 가브리엘은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패스에서 안정감을 제공해 이선의 공격 가담을 쉽게 만든다. 에울레르는 왼발킥과 리그 정상급이며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날카로운 궤적을 그려내 세트피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린다. 특히 에울레르의 킥은 직접 득점뿐 아니라 2차 기회 창출에서도 위협적이다. 경남은 브루노 코스타의 공백으로 인해 중원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방 압박의 강도도 약화되며 측면과 중앙에서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반면 서울 이랜드는 에울레르의 왼발 세트피스가 경기 흐름을 흔들 핵심 무기이고 아이데일과 가브리엘이 이를 마무리할 화력을 갖췄다. 특히 경남 수비 라인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치 선정과 커버가 불안정해 한순간의 실수로도 실점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무더위로 인한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서울 이랜드의 날카로운 역습과 세트피스가 경기를 뒤집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 활용 능력과 체력 관리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경남은 중원 핵심 부재와 세트피스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이랜드는 날카로운 킥 능력을 가진 에울레르와 침투형 공격수들의 조합으로 확실한 공격 무기를 보유했다. 결국 이 경기의 승부 포인트는 세트피스와 체력, 그리고 후반 집중력이며 이 모든 요소가 서울 이랜드 쪽으로 기울어 있다. 수원FC 포메이션은 4-5-1이며 사박은 넓은 시야와 부드러운 볼 터치로 중원 전환 속도를 높이며 찬스 메이킹에 적극 관여하는 자원이다. 윌리안은 합류 직후부터 폭발적인 드리블과 저돌적인 돌파로 상대 측면을 흔들고 있으며 날카로운 크로스와 컷인 마무리까지 완성도가 높다. 루아는 폭넓은 활동 반경과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으로 배후 공간을 파고들며 전방 압박 가담에도 적극적이다. 여름 들어 이 세 명이 전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 루트가 다변화됐고 속도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울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말컹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 경합과 제공권 장악이 뛰어나지만 발밑 전개에서는 속도가 떨어진다. 에릭은 중원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1차 압박과 볼 배급을 맡고 있으나 장기 스프린트 구간에서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있다. 이진현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볼 연결에 힘쓰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전개 템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신태용 감독은 왼발잡이 조현택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역발 윙백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전술적 변칙이라기보다 무리수에 가까운 트릭에 불과해 보인다. 이로 인해 윌리안이 마크를 뚫어낼 여지가 크고 측면 방어의 안정감도 떨어지고 있다. 수원FC는 사박의 전환 패스, 루안의 침투, 윌리안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가 조화를 이루면서 전방의 위협지수가 상승 중이다. 특히 윌리안이 상대 역발 윙백 조현택과 맞붙는 구도는 수원FC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울산은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아직 전술적 색깔을 완전히 입히지 못했고 측면 수비의 불안이 공격 전환 속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름 무더위와 잦은 주전 기용에 따른 체력 부담까지 겹치면서 원정에서 라인 유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울산은 측면이 무너질 경우 중원 커버가 느려지며 후반 20분 이후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수원FC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속도전을 걸어 울산의 체력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전략이 통할 수 있는 흐름이다. 수원FC는 여름 들어 전방 공격 라인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특히 윌리안과 역발 윙백 조현택의 맞대결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다. 반면 울산은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무더위 속 체력 관리 실패로 후반 집중력이 약화되는 흐름이다. 이 모든 변수를 감안할 때 홈에서 수원FC가 승부를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 인천 포메이션은 4-3-2이며 무고사는 제공권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며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과 위치 선정이 날카롭다. 제르소는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좌측 공격을 주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을 내줄 수 있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이 가능하지만 전방 압박에 직면했을 때는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인천은 홈 경기에서 라인을 높이며 공격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문제로 역습에 취약하다. 성남 포메이션은 4-3-2이며 후이즈는 포스트 플레이와 전방 압박에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연계 플레이에도 강점을 지닌다. 레안드로는 폭발적인 가속과 방향 전환이 빠르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단독 돌파 능력이 탁월하다. 사무엘은 이선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며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성남은 전방부터 빠른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흔들고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역습 패턴이 완성도 높게 작동한다. 인천은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라인 설정과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이로 인해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구조적 위험이 따른다.
특히 성남의 레안드로처럼 빠른 발과 드리블이 뛰어난 자원을 상대로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후이즈와 사무엘의 연계 플레이가 레안드로의 침투 타이밍과 맞물린다면 인천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성남은 이러한 약점을 간파하고 전환 속도를 극대화해 역습 상황에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경기 플랜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인천의 후방 빌드업을 끊어내며 빠른 역습 루트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공산이 크다. 결국 라인을 높인 인천이 성남의 날카로운 침투 패턴에 흔들리면 홈 2점조차 무력화될 수 있다. 인천의 공격적인 운영은 홈에서 강점이지만 성남 같은 발 빠른 공격 전개팀을 만나면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레안드로의 순간 침투와 사무엘의 이선 지원이 결합되면 인천 수비는 역습 한 방에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성남이 경기 흐름을 뒤집고 승점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매치업이다. 김천 포메이션은 4-4-2이며 박상혁은 전방 압박과 공간 침투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마무리 정확도에서 기복이 있다. 김승섭은 측면 돌파와 크로스 시도에서 의욕적이지만 빠른 역습 전환 속도에서 한 박자씩 늦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동경은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 능력은 돋보이지만 강한 압박에선 탈압박 성공률이 떨어진다. 특히 김천은 외국인 선수가 없는 군팀 특성상 공격에서 단조로운 패턴을 벗어나기 어렵고 경기 후반에는 체력 의존도가 커지는 약점이 있다. 이전 맞대결에서도 루카스를 막지 못해 결승골을 내줬던 기억이 있으며 오늘 경기 역시 양 풀백 최예훈과 오인표가 루카스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둑스는 강한 피지컬과 문전 압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유형이다. 루카스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속도 변화를 겸비해 1대1 상황에서 풀백을 쉽게 벗겨내며 결정적인 순간 날카로운 컷백을 만들어낸다. 안데르손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과 과감한 슈팅 선택이 강점이며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데 특화돼 있다. 부상으로 링가드와 문선민, 이한도가 결장하지만 여전히 전방에서 빠른 전환과 양측면의 스피드 활용 능력은 김천 수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루카스의 직선적 돌파와 둑스의 문전 장악력이 결합되면 김천이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서울은 루카스와 안데르손의 폭발적인 측면 공격을 전면에 배치해 김천 풀백 라인을 강하게 흔들 준비를 마쳤다. 루카스는 이전 맞대결에서 김천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어 상대 수비가 그를 막기 위해 라인을 내리면 중앙 침투 자원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둑스의 피지컬과 연계 플레이도 김천 수비 간격을 벌리는데 효과적이며 측면 마이너스 중앙 연계의 스위칭 패턴이 완성돼 가고 있다. 반면 김천은 외국인 자원이 없는 한계 속에서 국내 자원만으로 경기 템포를 유지해야 하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전방 압박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풀백 수비의 1대1 대처 미숙은 서울의 날카로운 측면 공격 앞에서 반복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김천은 조직력과 활동량을 앞세우지만 외국인 자원 부재와 측면 수비 불안이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은 루카스의 폭발적인 돌파와 둑스의 문전 장악력을 활용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전 맞대결에서 드러난 김천의 대응 한계가 재현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서울이 웃을 확률이 높다.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폭발적인 돌파와 공간 침투 능력으로 전방에서 변수를 만드는 자원이다. 오우성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 정확도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경록은 이선에서의 위치 선정과 중거리 슛 타이밍이 날카로워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아사니의 이탈은 아쉽지만 이정효 감독은 상대 약점을 파고드는 맞춤형 전술 운영에 강점이 있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전 포메이션은 4-3-3이며 주민규는 박스 안마무리와 제공권 경합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스트라이커다. 서진수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패스 전환에 능하지만 수비 가담 빈도가 들쑥날쑥하다. 김현욱은 드리블 돌파와 전방 연결 능력이 좋지만 피지컬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창근 골키퍼의 부상 결장으로 이경태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험치 차이가 수비 안정성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광주는 아산이 이탈에도 불구하고 헤이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으로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이정효 감독의 유연한 전술 대응력은 대전의 단조로운 전개 루트를 봉쇄하는 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전은 주전 골키퍼 이탈로 인한 불안이 수비 라인 전반에 퍼질 수 있으며 전방 마무리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기 운영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결국 광주의 선수비 후역습 구조가 대전의 허점을 정조준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흐름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광주는 홈 관중의 압도적인 함성을 등에 업어 경기 템포를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반면 대전은 전방에서 압박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치명적인 실점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광주는 핵심 공격 자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전술 응집력을 유지하며
약점을 노출하는 상대를 상대로 강점을 극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대전은 골키퍼 포지션의 공백이 수비 조직 전반을 흔들 수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함께 수비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 경기는 광주의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가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천안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정엽은 제공권과 연계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박스 안에서 고립될 때가 많다. 툰가라는 폭발적인 돌파와 속도감 있는 침투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다. 김성주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깔끔하게 공급하나 강한 피지컬 압박 상황에서는 패스 선택이 제한된다. 후방의 김성주 -이용희 최진웅 3백은 제공권 대응에서 한계를 보이며 장신 스트라이커를 장시간 마크하는 데 부담이 크다. 부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로는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볼 장악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세컨드 볼 연결까지 매끄럽다. 빌레로는 2선에서 박스 침투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노리며 곤잘로와의 연계에서 박스 근처 위협을 만든다. 패시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부산의 공격 루트를 다변한다. 부산은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에서 강점을 보이며 곤잘로를 기점으로 공격 템포를 주도하는 흐름을 만든다. 부산은 곤잘로를 중심으로 전방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제공권 우위를 활용해 2선 침투와 마무리 패턴을 완성하고 있다. 빌레로와 패신이 곤잘로 주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세컨드 볼을 소유하고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반면 천안의 김성주 -이용희 최진웅이 90분 내내 곤잘로의 피지컬 압박을 감당하기에는 체력적 전술적 부담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제공권 경합에서 밀리며 세컨드 볼 대응 속도가 늦어져 부산의 연속적인 파상 공세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게다가 부산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곤잘로를 전방 타깃으로 세워 단번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옵션까지 보유하고 있다. 천안이 이를 막기 위해 수비 라인을 내리면 곧바로 중거리 슈팅과 측면 공략으로 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부산은 곤잘로를 축으로 한 전방 지배력과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팀이다. 천안은 장신 스트라이커 대응에서 체력 저하와 제공권 약점이 맞물리며 후반 실점 위험이 크다. 이번 경기는 부산이 피지컬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